산문 분석 연습하는 그런 특강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시험 기간 때는 현대시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특강 기간마다 한 영역씩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힘든 시기거든요. 내신도 해야 하고 하지만 내신보다 저는 정시이기 때문에 이걸 더 중요히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더 노력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수업을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해서 수능 대박 나기를 기원하면서 현대산문 들어가는데, 현대시는 이제 안연히 편안해졌지요. 자,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물론 지금 당장 현대시를 푸는 족족 다 맞아요 인 학생도 있겠지만, 비록 내 특강을 들었어도 그러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 왜냐면 이게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완전히 무조건 해결되리란 보장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갈고 쌓았던 현대시는 이렇게 학습하는 거야가 머릿속에 있다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 시종일관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부터 들어가는 특강인 이 현대산문 또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제 5주 동안 여러분들과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받은 이 교재에 있는 작품도 중간중간 너무나 괜찮은 작품들 많거든. 그런 건 제가 설명을 해주죠, 당연히. 그래서 중간중간 괜찮은 작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최종적인 목표, 다시 얘기할게요. 이 특강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최종적인 목표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어떤 현대산문이 나와도 나는 이제 문제를 쉽게 접근하고 풀 수 있다. 이 원칙을 공부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뭐 중요한 작품 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게 맞춰져야 5주 후에 나 이제 현대산문은 좀 자신 있어. 자, 시간만 줘봐. 나 이제 시간 내에 열심히 풀어볼 거야. 이거 읽으니까 문제가 풀리네. 이런 자신감과 이런 학습법이 인지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수능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에 맞추어진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 기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면서 막 했던 얘기야. 뭐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학습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반복적으로 계속 인지가 되어야 되는 거여서, 여러분들 들었던 얘기겠지만 또 한 번 들으시고, 또 그 들은 것을 토대로 해서 수업 시간에 5주 동안 저랑 연습하듯이 계속 특강을 이어나가도록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 첫 주라서 얘들아, 처음이니까 첫 주라서 제가 학습법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고, 귀찮아도 들어 얘들아, 들어. 자주 들었던 얘기일 거야. 하지만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작품의 처음이라서 조금 읽어드리는 것을 조금 길게 하고, 이러다 보니 첫 시간이라서 오늘은 2작품만 할 건데요. 요 다음 주부터는 매주 3작품씩은 여러분들이 실전처럼 풀고 저한테 필요한 학습, 개념 학습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됐죠? 자, 우선 첫 주라서 2작품만 들어갈 거라, 자, 이제 학습법 다시 한 번만 원칙 설명을 할게요. 잘 들으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배우는 건 현대 산문이지만, 사실은 얘들아, 산문은 다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꼭 현대 산문뿐만 아니라 고전 산문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번 특강을 통해서 산문이 좀 자신 있어지면 고전 산문도 그렇게 읽어내면 됩니다. 약간의 개념이 조금 더 추가되고 다른 단어들, 그 다음에 고전 어휘 같은 학습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걸 제외하고는 그냥 학습법은 똑같다 보시면 돼요. 크게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학습법을 우리는 지향을 하겠지요. 자, 우선 문제 유형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서술상 특징 문제가 개념으로 나온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시와 고전시에서는 표현상 특징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선지에 나올 때마다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서 얘들아, 역설은 얘들아 색채 대비는 있잖아. 기억하지? 나올 때마다 학습하는 게 가장 좋아요. 선지 개념은. 이제 여러분은 고3이 될 거거든요. 고1 때야 얘들아, 우리 필요한 표현상 특징을 한꺼번에 모아서 배우자 이러긴 하지만, 이제는 선지 전쟁이거든요. 선지를 빠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것을 찾는 능력을 빠르게 캐치한다. 이기 때문에 선지 나올 때마다 학습하는 게 좋아요. 서술상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서술상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산문은 소설의 개념이잖아 얘들아. 소설이 지문이 쭉 있어. 그래서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더니 이 소설이 서술되어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 뭐야? 이기 때문에 사실 얘는 전반적으로 다 읽고 푸는 게 맞지요. 맞지만 서술상 특징도 선지마다 나오는 거 뻔히 정해져 있고요. 답이 될 만한 것도 뻔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얘들아 이런 선지는 이걸 찾으라는 소리야.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하면서 그것도 바로바로 캐치하도록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안 읽어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 저랑 요거는 나올 때마다 서울 선택지 문제는요. 소설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건 아니야.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 중에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다는 거 이걸 제외한 개념으로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서술상 특징 문제를 제외한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으면 심지어 안 나올 때도 있다는 소린데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떤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줄거리 문제다. 이거 했잖아요. 전부.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소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라니까 얘들아. 오늘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제가 시간도 잴 거고 여러분들이 요거 시간 재면서 풀고 문제 풀고 저랑 답도 맞추면서 이제 수업을 할 거잖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소설 한 편 읽어보자. 한계령은 어떤 내용이야? 그냥 마음 편하게. 막 시험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얘기? 미안할 것까지는 없어. 좀 너무 속 보이는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래서 소설이 제일 쉬워요. 문학 중에. 왜 현대시 특강 때는 현대시가 제일 쉽다고 얘기했었던가? 저는 소설이 쉬워요. 소설 문제는 알잖아. 현대소설 한 지문, 고전소설 한 지문, 그리고 희곡이나 시나리오나 수필에서 또 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희곡, 시나리오, 수필은 막 이것과 조금 다른 형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통칭하면 줄거리 찾는 거야 걔도. 그랬을 때 세 개 지문이나 나오는 덩어리가 비중이 큰 그러니까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지문으로 끝나지만 어쨌든 덩어리와 비중이 굉장히 커요. 문항수가 배정이 많거든요. 이걸 하나의 산문으로 본다면 통칭을 한다면. 근데 결국 얘네들의 학습법은 오로지 하나로 줄거리만 찾을 수 있으면 다 풀리더라. 그러니까 쉽잖아. 그냥 한계령 이런 내용이네. 여기서 내가 그런 생각 은자가 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뭐야? 아까 내가 읽을 때는 분명히 은자가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거 줄거리에서 틀리네. 요거 정답 요거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마음을 풀고 조금 빠르게 지문을 소설을 저 읽을 수 있어요. 줄거리를 찾을 수 있어요만 하시면 다 풀어요. 이게 다야. 문제가 이게 다야. 물론 이 와중에 알잖아. 나한테 배웠잖아. 기출문제 모의고사 할 때. 뭐 밑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밑줄 앞뒤 보고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고 이런 요령 피울 수 있는 보기 문제 요령 피울 수 있는 거 많지요. 근데 근처는 기본적으로는 줄거리를 찾아보세요. 줄거리를 찾기에 가장 합리적인 원칙은 인물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옛날 얘기할 때도 그런 거잖아. 옛날에 누구누구가 살았는데 있잖아. 걔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랬다. 이게 줄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물을 찾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학습시키는 게 얘들아 인물 나올 때마다 새로운 인물 표현 나올 때마다 박스를 치고 읽다 보면 여기선 A라고 했지만 저쪽에선 A 다시라고 얘기하는 애가 다시 한번 보니까 얘가 같은 인물이네. 이게 잘 찾아지면 줄거리는 뻔해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모르는 어휘? 요즘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한자 어휘력을 딸리다 보니까 어휘가 나와서 문맥상 이 단어 때문에 자 무슨 말이야 하고 살짝 헷갈릴 수는 있어 얘들아.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살짝 어휘가 몰라서 이 부분이 헷갈려야 넘어가세요. 왜? 전체적인 줄거리 보이거든. 그리고 나서 문제 풀 때 필요한 부분만 캐치하면 되니까 괜찮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조금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한다. 줄거리를 찾는 연습을 한다. 인물을 찾는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안다. 이게 전부인데 문제를 풀 때는 다 읽고 풀지 말고 원칙 알고 있지? 어느 정도 읽고 우선 끊으세요. 끊어서 문제에서 해당하는 줄거리니까 뭐하러 줄거리를 다 읽고 그걸 다 기억을 해서 요즘은 꼼꼼하게 세부적인 줄거리 나오는 추세야. 왜냐고요? 여러분들 힘들라고요. 뭐 이유 있어요? 요즘 수능 어렵게 내겠다, 어렵게 내고 싶어요. 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꼼꼼한 것까지도 질문을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다 읽어서 이걸 내 머릿속에 딱 기억 저장을 한 다음에 문제 풀 이유 없잖아. 여기까지만 읽어서 여기서 꼼꼼하게 줄거리가 어느 정도 기억이 되는 선에서 우선 스톱. 그리고 최대한 문제 선지에서 내가 지금 읽은 데까지 해서 해당되는 줄거리에 맞고 틀리고를 체크하는 연습. 그거 순서대로. 그 다음에 더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시간 배분에 있어서
빨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다까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되셨죠? 자, 요거 잘 체크해서 나 저렇게 풀 거야를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매번 얘기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 들어갈 건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문제를 먼저 보셔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보면서 이따가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지, 요거 기억해야지. 두 번째, 보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항상 보기를 먼저 꼼꼼하게 보고 그리고 지문을 들어간다. 그래야 지문이 빨리 읽혀요. 알잖아. 아무것도 몰라. 이 소설에 대해서 전혀 몰라. 한계령은 대체 등산하는 얘기인가? 산을 등산하는 얘기가 들어가는 소설인가? 이렇게 아예 내용조차 모르고 소설을 읽는 거 하고, 이거 이런 줄거리구나를 알고 있는 거는 너무나 다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꼼꼼하게, 줄거리를 체크해주는 보기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보기를 꼼꼼하게 읽고 그것을 토대로 문제를 푼다. 보기를 꼼꼼하게 읽었더니 1, 2, 3, 4, 5번 중에 답이 보여? 그럼 답 체크를 먼저 하셔도 된다. 이런 것들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먼저 풀 수 없다라고 풀 수 있는 건 푸시고요. 없다고 생각하면 보기를 토대로 빨리 지문으로 넘어와서 읽어가면서 줄거리 체킹한다. 되셨죠?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 좀 이게 원리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이따가 조금 읽으면서 잠깐만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 푸는 법 계속 갈 거야. 잊지 마. 자, 우선은 여러분이 먼저 푸셔야, 풀어봐야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혹은 원장님하고 내가 다른 게 이런 거였구나, 다음부터는 이렇게가 되기 때문에 직접 풀어봅니다. 자, 이 시간 비록 영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줘야 돼서 저 시간 똑같이 잴게요. 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나 어디 가지 않아? 여러분들 보고 있을게요. 자, 우선 4분을 드립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드리는 시간은 좀 촉박해요. 자, 4분 드릴 테니까 준비하시고, 첫 질문 양기자의 한계령 문제 푸시는 거예요. 자, 문제 먼저 확인하시고 푸시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집중하세요. 스스로 푸는 연습이 자기 실력 향상이 되는 거야. 딴 생각하지 말고.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 못 풀었거나 지문 우선 답 체크, 모르는 것도 답 체크하는 거. 우린 찍기 연습도 같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저 들어갈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이 작품이 어떤 거야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문제를 먼저 보는 연습 들어갑니다. 자, 1번을 먼저 보시면 페이지 9페이지예요. 위클의 서술상 특징으로 나왔네요. 서술상 특징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번 먼저 볼게요. 위클의 나와 은자에 관한 이해? 위에 나와 은자가 나오나 보지요. 그러니까 나와 은자에 관한 이해라는 건 나라는 인물과 은자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래? 위클에서 뭐래? 그냥 읽으면 나오는 줄거리 문제입니다. 이게 줄거리 문제. 그리고 3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가 나와 있어서 보기를 잘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기 줄거리 문제는 아니었어요. 줄거리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개념어를 통해서 위클이 이 개념어, 예를 들어서 아이러니라고 하는 두 양면성의 의미를 위클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줄거리는 아니라고 봐야죠. 이런 경우는 조금 아쉽게도 우리한테 줄거리에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거는 뭐 나만의 문제는 아니잖아. 시험을 볼 때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줄거리에 대한 답은 못 얻었구나 라는 원칙하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자, 어찌됐든 보기를 잘 읽고 만약 보기대로라도 직접 풀 수 있으면 푸시고요. 만약 그럴 수 없다. 보기만 가지고 그냥 이게 윗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차피 3번 문제도 내가 그랬잖아. 나머지 문제는 다 줄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줄거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만약에 보기만 가지고 풀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어쨌든 지문 읽어가면서 지문 읽어가되 초점 알고 계시죠? 하나 갑니다. 3번을 보면 따옴표가 있어요. 알잖아. 따옴표 있는 그 부분에 가면 굵은 글씨가 되어 있고요. 그 굵은 글씨 앞뒤를 보면서 1번 선지 맞나? 앞뒤를 보면서 2번 선지 맞나? 이렇게 줄거리 체크하듯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거야를 알아두셨다면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 1번 선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나 이거 히터 좀 끄고 갈게. 나 아까 너희 시간 잴 때 나 살짝 화면에서 사라졌었는데 너희 막 열심히 문제 푸느라고 못 봤지? 못 봤어야 돼요. 집중했어야지. 그러니까 뭐였네. 살짝 옆으로 사라졌다가 문이 살짝 열렸길래 문을 닫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콩 소리가 났을 건데 저 원래 촬영하면서 이렇게 좀 현실적인 거죠. 막 지금 옆에서 여러분들과 수업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막 이렇게 수업 시간에 히터도 끄고 그럽니다. 자, 갈게요. 자, 1번 서술상 특징 문제가 사실은 지문을 읽어야죠.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을 쭉 읽었을 때 이 글이 서술되어 가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야를 찾을 거기 때문에 읽을 거예요. 읽을 건데 여러분들한테 선지 표현 때문에 몇 가지를 보여주고 갈게요. 예를 들면 1번 잠깐 봅니다. 독백적 진술을 중심으로 독백이라고 하는 건 내가 혼자 하는 말 하듯이 그러니까 그냥 내 얘기를 하듯이 혹은 내 얘기가 아니어도 그냥 내가 그냥 줄줄이 이야기하듯이 얘기하는데 그게 대화가 아니란 소리지 그게 인물의 내면 심리를 나타내 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팁처럼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 소설이 1인칭이야? 그럼 1번 선지 답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1인칭의 소설의 대부분이 물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1인칭 주인공이고 1인칭 주인공이면서 내면 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대부분 다 독백적 진술이고 내면 심리거든요. 그래서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건 우선 팁처럼 알아두시고 예를 들어 3번을 잠깐 보실래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라는 건 3인칭이란 소리잖아. 그런데 항상 인칭 이렇게 서술상의 특징에서 서술자 얘기가 우는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건 소설 속에 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소설의 맨 앞부분을 살짝 봐도 우리는 찾았지만 이번 문제를 봐도 찾았잖아요. 나가 나오거든요. 나가 나온다는 건 이 소설은 1인칭이라는 소리인데 3인칭 선지,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가 이미 3인칭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3번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하나 더 팁처럼 들으세요. 하나 더 4번 선지를 봐주시면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로 바뀌면서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뭐 이건 소설의 기법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꼭 한 인물에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 인물의 서술자가 나오다가 또 다른 인물이 나오다 그럴 수 있어. 심지어는 1인칭이 3인칭으로 바뀌니까. 하지만 이렇게 다양할 정도로 바뀌는 거 쉽지 않고 하나 더 인물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이 표현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다각적으로 조명한다는 건 뭐냐면 인물의 갈등 양상이 이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이고 저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고 이렇게 다각도로 다 조명해서 본다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소설 지문은 기껏해야 여러분들은 길다고 느끼겠지만 사실 소설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지문 요 한 페이지 분량이 이거는 굉장히 짧은 지문이에요.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서 얼마나 요령이 있으면 다각적으로 다룰 만한 내용이 나올 수 있겠니? 무슨 말이냐면 팁입니다. 절대 안 돼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다각적으로 인물 간의 갈등을 조명한다 라든가 다양하게 서술자가 바뀐다라고 하는 선지는 답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그런 특별한 케이스인 소설이 나온다면 아주 분명하게 주어지긴 할 거야. 근데 이런 케이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하나 더 쉽지 않은, 답이 되기 쉽지 않은 선지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2번 선지요.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사파처럼 나열한다고요?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아닐 거고 두 개나 세 개나 뭐 네 개인데 그게 동시에 여기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일이, 지금 저기에선 이런 일이, 지금 그곳에선 이런 일이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런 소설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짧은 지문 안에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이런 선지들 서술상 특징에선 꽤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서술상 특징 문제를 잘 틀리고 선생님 저는 이 지문을 읽었지만 읽었음에도 줄거리를 파악했음에도 이 서술상의 특징이 3번인지 2번인지 좀 헷갈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쉽지 않은 답이 되기에 쉽지 않은 선지들이 꽤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외하고 너무나 뻔한 것에 딱 대응하기 시작하면 사실 서술상 특징 문제가 제일 쉬워요. 나하고 수업하는 거 짜증나지? 맨날 10대지요. 근데 진짜 하다 보면 쉬워요. 답 찾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2번과 4번 같은 거 쉽지 않은 선지. 그렇다면 아마도 이게 1인칭이 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번 아니면 자 2번 봅니다. 서술자가 의문과 추측의 진술을 통해 뭐 의문이라든가 그런가 보다라든가 이런 추측이 나오는지 보고 그것이 인물에 대한 반감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인지 뭐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 머릿속에 살짝 선지를 보면서 1번 아니면 5번이겠어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지문 읽어나가면서 아닌 거 날려버리면 답 하나 나오는 거잖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도 팁처럼 얘기했지만 1번 선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굉장히 유력한 선지입니다. 이런 거 팁처럼 알아도 얼마나 편안하냐고. 됐지? 더군다나 인물의 내면 심리가 나오느냐만 잘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찾기 쉽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문제를 봐두고 그리고 우리는 지문을 보면서 체킹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줄거리를. 이게 이제 학습법이잖아. 항상 학습법을 알고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학습법대로 연습을 하셔야 내 실력이 향상되고 낯선 지문이 와도 자신 있게 나는 문제를 풀 수 있다인 거거든. 저는 그 수업이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거 하고 있습니다. 자, 첫 시간이어서 얘들아. 첫 시간이어서 저 지문 좀 한번 요거 지울게. 자, 첫 시간이어서 지문 앞부분 조금만 한 번만 읽어보자. 자, 한계령을 우리는 모른다는 왜냐면 보기에서 줄거리 안 줬잖아. 다 똑같이 몰라. 나도 몰라. 이 상황에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 은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발표했던 나는 우선은 나가 나왔으니까 이 작품 안 봐도 우선은 1인칭 소설이야 라고 하는 거 머릿속으로 체킹하시고 그리고 은자를 주인공으로 인물 나오면 그게 무엇이 됐던 그냥 새로운 인물이야. 은자라는 인물이 나왔어 라고 해서 체킹하시고 중요한 건 은자는 나에게 있어서 어릴 적 친구구나 라고 하는 줄거리 체킹하시고 읽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던 어린 시절 친구니까 한동안 소식을 몰랐는데 은자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은자가 나한테 연락을 해왔죠. 이렇게 줄거리 체킹하라고. 나 다음부터는 막 이렇게까지는 필기 안 할 거야. 왜냐면 이거 얘들아 처음 이제 소설을 내가 정말 나는 열심히 한번 해볼 거야 할 때 첫 단계로 연습하듯이 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꼼꼼히 줄거리 체크하시라고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서 이제 빨리 읽어 내려가는 거지. 그리고 필요한 부분 가서 찾는 거지요. 이게 처음이어서 해주는 거라는 거야.
매 시간 이렇게 수업하지 않아. 자, 계속 가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은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토요일이었다. 어제 오늘 밤과 내일 밤뿐이었다. 은자도 그것을 강조했다. 뭐가 어제 오늘 밤과 내일 밤뿐인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은자가 얘기를 합니다. 설마 안 올 작정은 아니겠지? 라는 거, 너 안 올 거 아니지? 라는 건 오라는 소리지요. 맞지? 고향 친구 한번 만나보려니까 되게 힘드네. 아유, 좀 만나자니까 되게 힘드네. 그러니까 만나고 싶으니 와라 라고 했겠지요. 그게 어디든. 야, 작가 선생이 밤무대 가수 신세인 얘 친구 만나려니까 체면이 안 서대? 작가 선생이 누구? 아까 소설 발표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작가 선생은 새로운 인물 표현이니까 여러분은 박스를 쳤어야 되고요. 아까 나 밑에다가 작가 선생이라고 쓰든 작가 선생 밑에다가 이코로 하고 나라고 쓰든 아니면 그냥 화살표로 연결하든 연결하시면서 읽으시는 거야. 얘가 얘야. 밤무대 가수 신세인 얘 친구 만나려니까 체면 안 서냐? 왜 오라니까 안 와? 아, 그러니까 이 은자가 밤무대 가수구나. 그러니까 얘 직업 찾았지요. 이렇게. 그러니 그러지 마라. 너 보기엔 한심할지 몰라도 내가 오늘의 미나박이 되기까지는 착함 숱하게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으니까 오늘의 미나박이 아마도 새로운 인물 표현이지만 자기가 오늘 나 무시하지 마. 너 체면 안 서서 그래? 무시하지 마. 미나박이 되기까지 같은 인물이죠. 뭐 가수니까 이름을 새롭게 뭐 가명 같은 거 그렇게 말할 만도 하였다. 고상한 말만 골라서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저렇게 하면 곤란하다라고 말하는 게 능사인 작가에게 밤무대 가수 친구가 웬 말이냐고 볼멘소리를 해볼 만도 하였다. 나는 아무런 대꾸할 수도 없었다. 박은자에서 박은자에서 은자 성 박은자 맞네. 그래서 미나박 뒤에 나오잖아. 미나박이 되기까지 미나박이 은자 맞네. 이렇게 줄거리가 뭐 있어. 여러분들은 지문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페이지 이렇게 한 페이지 줄거리 많지 않아요. 읽다 보면 계속 미나박이 되기까지 그 애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 모양이었다 추측하고 있네요. 수없이 넘어진 모양이었다. 이거 추측성 발언 있네. 아까 왜 선지 있었잖아. 기억하면서 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추측성 있어. 계속. 누군데 그러지 않겠는가. 부천으로 옮겨 살게 되면서 나는 그런 삶들의 윤기 없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 여기 지역은요. 부천 지역이고요. 여기서 윤기 없는 삶에 있어서의 윤기 없는 넘어지고 사실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만 요거 우리 소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소설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애정, 애잔함을 가지고 있는 소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이 부천 지역 사람들은 다들 소시민적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삶들의 윤기 없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어. 뭐 이런 표현이에요. 뭐 어찌됐건. 그래서 딱히 부천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천 사람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창가에 붙어앉아 귀를 모으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넘어져 상처 입은 원미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요거 이따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따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설집에 들어가 있는 연작 소설 속에 들어가 있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 실패의 되풀이 속에서도 그들은 정상을 향해 열심히 고개를 넘어요. 넘어져도 또 정상을 향해 넘어져도 또 정상을 향해 이렇게 정상의 면적은 좁디 좁아서 아무나 디딜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엄연한 현실도 그들에겐 단지 속임수로밖에는 납득되지 않았다. 설령 있는 힘을 다해서 기어 올랐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리막길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수긍하지 않았다. 인생이 그런 거야. 근데 뭐 그런 걸 수긍하지 않아. 그냥 열심히 오르고 오를 뿐이야. 부딪히고 아등바등 연명하며 기어나가는 삶의 주인들에게는 다른 이름의 진리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인생이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아니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잠깐 쓰는 거야. 내가 줄거리 씻기 때문에 쓰는 거야 얘들아. 인생이 이들에게 윤기 없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탐구하고 사색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럴 여유가 어딨어. 그래서 뒤에 읽을게요. 몸으로 밀어가면서 안간힘으로 두들겨야 하는 굳건한 쇠문이었죠. 그들에게 인생이란 쇠문과 같은 거예요. 막 몸으로 부딪히고 그리고 안간 힘으로 밀고 두들기고 해야 하는 쇠문과 같은 게 인생이지 이렇게 여유롭게 탐구하고 사색할 수 없어요. 나 왜 이렇게 읽는지 문제 풀 학생들 알죠? 저 계속 읽습니다. 혹은 멀리 보이는 높은 산봉우리 혹은 그냥 멀리 있는 높은 산봉우리 오르기 힘든 그런 산봉우리 같은 그러한 게 인생 아닐까? 이게 아니고요. 이런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이야. 왜 저렇게 강조하냐고? 조금
번만 더 읽고 문제 확인 들어가려고요. 자, 중략하고 나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타인의 낯선 얼굴을 확인하러 고향 동네에 가는 일은 쓸쓸한 뿐이었다. 가끔 고향을 찾아가요. 그런데 고향을 찾아가는 게 왠지 쓸쓸함만 뿐만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쓸쓸함조차도 내 것으로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뭔가 고향이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나 봐.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니까. 누구는 동구 밖의 느티나무로 갯마을의 짠 냄새로 동네를 끼고 흐르는 긴 강으로 고향을 확인하면서 산다고 했다. 내게 남은 마지막 표지판은 은자인 셈이었어요. 고향을 떠올리는 마지막 표지판 같은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 표지판이라는 게 그거잖아. 여기가 이 길입니다. 여기가 이 동네입니다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마지막 표지판 같은 게 은자라는 건 은자가 나에게 있어서 고향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 뒤에 나와 보이는 것들은 큰오빠까지도 다 변했지만 이 세상 다 변했지만 상상 속의 은자는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은자만 떠올리잖아? 그러면 옛 기억들이 내게 남은 고향의 모든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떠오르곤 했죠. 그러니 이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세상은 다 변했어. 심지어 큰오빠까지도 변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은자만은 내게 있어서 변하지 않은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은자를 생각하면 고향이 떠올려지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 옛날의 고향 그대로 떠올려지는 거죠. 지금은 왠지 고향이 쓸쓸한 뿐만 남았지만 은자는 변하지 않고 예전의 고향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나한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을 떠올려지게 만드는 게 은자이야.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뒤로 쭉 가면 나오지만 찾아가기 힘들어해요. 그런 감정이야. 왜냐면 사람이랑 그거하고 비슷하겠다 얘들아. 그런 거 있잖아. 첫사랑은 다시 만나면 안 돼. 이런 얘기 있거든요. 왜냐면 첫사랑은 항상 이루어지지 않아서 첫사랑일 거야. 왜냐면 사랑이 인생에 한 번만인가? 또 두 번도 있고 세 번도 있고. 첫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헤어지고 나면 사람은 누구나 얘들아 지나간 과거 추억 속의 사랑은 참 아름다운 것만 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만 남다 보니까 첫사랑이 그 사람 너무 멋있었는데 그때 그 여자 너무 예뻤는데 이게 이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가 시간이 한참 흐르는데 다시 만나잖아? 그때 그 느낌 아니죠. 아니죠.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미 나이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인상 그대로 있지 않아. 왜냐면 내 머릿속에서는 아름답게 미화됐거든. 여기서 은자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건 그런 거야. 왜 은자는 지금 나한테 포근했던, 좋았던 그 어릴 적의 모습 그대로 고향을 떠올리게 해주는 존재인데 은자를 만났을 때 변했을 거거든요. 밤무대 가수하고 있고 어찌됐든 어른이 됐고 혹은 어쨌든 변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느끼는 그 고향의 이미지가 아니잖아. 변한 은자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가 그나마 남겨놨던 옛 고향 그대로의 변하지 않은 그 고향이 사라질 것 같은 거지. 이해될까? 그래서 어찌됐든 뒤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자를 만나가기를 좀 꺼려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자, 어찌됐건 저는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여기까지만 읽고 어느 정도 읽고 풀 수 있는 줄거리 체킹하면서 문제 풀어. 이 때문에 제가 우선 멈췄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잘 들어봐. 자, 1번 다시 한번 보시면 1번 문제가 우리가 1번을 할까 5번을 할까 고민을 했거든. 그래서 1번이 도백적 진술로 그 다음에 내 인물의 내면 심리 엄청 많이 나왔어요. 맞죠? 이런 거 인생이란 다 인물의 내면 심리잖아. 그 도백이었잖아요. 혼잣말이었잖아. 이걸 누군가의 대화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도백이면서 내면 심리가 나왔기 때문에 5번 선지는 아니 1번 선지는 뭐 100% 내가 얘 답될 확률 많다고 그랬잖아. 물론 얘가 답인지 저 알고 있었고요. 풀었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확률이 높다고. 근데 뭐 여지없이 1번이고요. 아까 1번과 5번을 고민을 했다면 5번이 아닌 것까지는 확인을 하셔야죠. 그래서 5번을 보니 서술자가 의문과 추측성에 진술한 건 맞지만 요거까진 맞아. 하지만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 다른 인물이 은자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아니요. 혹은 꼭 은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윤기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은 아니잖아. 반감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 화가 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호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반감 아니죠. 그러면 정답은 1번 정확하게 맞네요. 이렇게 체크. 자,
2번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나머지 선지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지만 이제 보시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었을 테니까 보시고요. 저는 답. 자, 이번에 5번 선지를 봅니다. 은자는 현재의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은자가 진짜 친구 얼굴 보니까 되게 힘드네. 그러지 마라 너. 그리고 안 올 거 아니지? 라는 건 와라 라고 했고요. 지금의 모습, 지금 밤무대 가수를 하고 있다고 했고요. 지금 와라 라고 하는 건 지금의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거 맞죠? 그런데 나는 은자를 통해 옛 기억을 돌아보고 있다. 그랬죠. 줄거리잖아. 나 일부러 읽으면서 줄거리 체킹하면서 써준 거야. 줄거리잖아. 읽은 거잖아. 읽다 보니까 이 말 맞네. 이 말 틀리네. 그렇게 읽으면서 체크하시라고요. 이게 전부예요. 아무리 소설을 어렵게 내고 싶어도 얘들아 더 이상 어렵게 낼 수가 없어 소설은. 이게 전부야. 그냥 줄거리 찾는 건데 책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산문 문제예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산문이 쉽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요. 자, 갑니다. 자, 3번 문제 보고 갈게요. 자, 보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이러니 얘기를 하면서 양면성적인 얘기를 했어. 양면성이 뭔지 알잖아. 이쪽 측면과 이쪽 반대 측면이 같이 있는 거. 자, 1번을 보시면 아까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결국 내리막길을 마주해야 하는데도 자,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나시면 따옴표인 이 부분에 가서 보시면 되지만 뭐냐면 열심히 기어 오르고 올라왔지만 결국은 또 다시 내리막길을 마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려가야 되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기어 오르는 건 양면성이죠. 어차피 내려갈 거고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보기에 나와 있는 개념에 잘 부합하는 선지인가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 2번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몸으로 밀고 가야 할 굳건한 쇠문을 탐구하고 사색하려는 그들에게서 언제? 이들이 기억나세요? 인생은 탐구하고 사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으로 밀고 가야 하는 쇠문이라는 것을 이 내용이었지. 그 부분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몸으로 밀고 가야 할 이 굳건한 쇠문을 탐구하고 사색했다? 아니요.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런 내용은 있지도 않습니다. 다른 말이잖아. 인생은 탐구하고 사색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밀고 가는 쇠문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언제 얘를 탐구하고 사색한대? 아까 지문 읽어보셨죠? 거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 가서 읽어보니까 이거 줄거리하고 다른 얘기인데? 틀리네? 정답 2번이요. 마치 보기가 아이러니 운운하면서 양면성 운운하니까 뭐 되게 어려운 문제고 이럴 것 같지만 아니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간단하게만 제가 이 소설은 이라는 거 잠깐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거 유명한 소설이에요. 네, 한계로 유명합니다. 더군다나 EBS에서 좋아하는 작품이다 보니 EBS에서 좋아하는 작품은 체크해 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간단하게만 여기에서 간단하게만 조금만 줄거리를 언급해 볼게. 짧은 소설이에요. 이제 이 부분까지가 이제 첫 스타트인 거야. 그래서 은재에게 연락을 받아서 이제 자꾸만 옛 생각이 나는 거야. 원래 나라고 하는 인물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고향에서 큰오빠가 거의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시다시피 그러니까 힘들었겠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그 동생들도 되게 많아. 오빠들이 큰오빠까지 하면 5 그리고 여자 나를 포함한 여동생까지 2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많죠. 어머니 계시고 그러다 보니 큰오빠가 어깨가 무거웠겠지. 그 와중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어쨌든 이제 나중에는 다 동생들도 이제 각자 할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집 하나 딱 어여치 있으면서 잘 살게 된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큰오빠가 그렇게 살았던 걸 아는 나로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 내가 작가가 되고 방금처럼 은자 어릴 적 친구가 전화를 왔지만 막상 찾아가기는 좀 그래. 왜냐? 변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왜? 그럼 고향조차 변했을 것 같은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애매했지만 일요일 날인가 저녁 때인가 부천 클럽으로 찾아는 갑니다. 멀리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딱 봐. 사실은 알아보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은자 맞고요. 은자임을 느끼는 거지. 근데 이제 한계령이라고 하는 노래 혹시 궁금하면 한계령 노래 추는데 참 좋은 노래입니다. 서글픔이 묻어나는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 듣는 거야. 그렇게 들으면서 그 서글픔이 묻어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큰오빠의 삶도 떠올리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소시민들의 삶. 이 작품 자체가 얘들아
원미동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시민들이 사는 이 삶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소설, 연작 소설 중에 한 편이기 때문에 결국 소시민들이 얼마나 좀 힘들게 애잔하게 삶을 살아가는지, 이들에 대한 애정과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 소설을 말하고 싶어서 쓴 소설이다 보니 그 대표 인물로 큰오빠를 떠올리고, 나중에 큰오빠가 이제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렇답니다. 그냥 거의 이제 다 성공하고 끝나고 나니까 허망한 거지 인생이. 그래서 매일 술로 지샌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은자를 찾아간 거거든. 그래서 한계령을 들으면서 오빠도 떠올리고 이런 소시민들의 삶을 떠올리면서 이제 많은 생각, 자신의 내면의 생각을 조금은 펼치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리고 나서 노래를 듣고 그냥 돌아오지요. 끝끝내 친구한테 얘기 안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전화 오잖아요. 그래서 야, 너 찾아오니까 왜 안 왔어? 막 이러면서 사실은 갔었지만 아는 체를 안 했거든. 그러면서 야, 카페 차려. 어디에다 카페 차리니까 그럼 글로 와. 뭐 이러면서 끝나는 소설입니다. 거의 1인칭의 내면 의식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결국 대표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내용이야. 여기에 초점 맞추면 설사 나중에 이거 유명한 소설이고 아까도 얘기했지? EBS가 좋아하는 소설은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온다면 아마 체킹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뭘 하셨습니까? 문제 푸는 방법론을 배우셨죠. 자, 지금부터 자, 두 번째 작품이 들어갈 건데 이 작품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어요. 연습을 했으니까 방금 연습한 걸 가지고 난이도는 있지만 보기에서 줄거리를 잘 읽으시고 캐치하시고 풀 수 있는 문제들 풀어가시고 줄거리를 찾아가시고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시간 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멈췄다 갈게요. 자, 두 번째 작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칠판도 지고 정리했어. 잠깐 끊고 가자는 소리는 그거였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끊어지지 않았어. 자, 4분 재어드립니다. 이청준의 황홀한 실종인데요. 사실은 이 작품이 원래 이청준 소설들이 다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시사하는 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좀 함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소설의 줄거리 있으니 그걸 토대로 읽어가려고 하는 노력하시고 뭐 어쨌든 이해를 하든 못하든 우리는 우선적인 건 줄거리이기 때문에 줄거리에 맞추어서 문제에서 줄거리에 어긋나는 선지를 고른다에 초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4분 동안 직접 푸셔야 돼요.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풉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몰랐어도 찍기. 이제 요거 하는 법 알고 있지? 이게 이상하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간이 길지? 어? 원래 이 시간 나 이렇게 지켜주는 거잖아. 서 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지루했습니다. 혼자서. 자,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푼 거 맞죠? 자, 항상 문제를 먼저 본다. 자, 1번 문제를 먼저 보니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먼저 보니까 라지 A에 대한 설명인데 1, 2, 3, 4, 5번 선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술상 특징이잖아. 서술상 특징 문제는 어떻게 푼다? 네, 글을 쭉 서술한 내용을 읽어봐야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 맞다. 하지만 우리가 학습을 하다 보면 풀기가 굉장히 쉬운 개념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라지 A야 라고 박아주면 우리로서는 얼마나 고맙냐고. 예를 들면 지문이 이렇게 긴 거 와중에 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라지 A야 라고 줬다면 여기만 쭉 읽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어? 이거니까 얼마나 쉬워. 고맙죠. 우리 이런 거 고마운 문제. 시험 볼 때 마음에 고마운 문제야. 고마움이 막 쌓여야 긍정적인 엔돌핀이 솟으면서 시험 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고마운 문제. 그래서 이거 어쨌든 서술상 특징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되 예를 들면 1번 선지 잠깐 봅니다. 이야기 속 서술자에 나왔잖아요. 이야기 속 서술자는 그러니까 1인칭을 얘기하는 건데 라지 A를 눈으로만 봐도 혹은 어차피 읽어야 되니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인칭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1번 선지는 안 봐도 얘는 우선은 안 돼. 이렇게 기본적인 건 제약이. 예를 들면 2번 선지 잠깐 봅니다. 서술자가 관찰자 입장에서 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서술자의 내면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이따가 제가 잠깐 요거는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다 내면이죠. 다 내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다 내면이죠. 그러다 보니 2번도 보자마자 사실 관찰자 입장에서 혹은 관찰자적인 입장, 객관적인 입장 이게 결국은 심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인데 그런 선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든 매우 심리적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찰자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나서 3번 아니면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했는지 4번인지 갈등이 뭔가 해소가 되려면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아니면 5번인지 인데 우선 초점 잡고 갑니다. 팁 하나 들어갈게요. 5번 선지 밑줄 한번 그어봅니다. 서술에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 에다가 밑줄을 그으시면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많이 들었어. 이거 내가 매번 하던 얘기 얘들아. 뭐라고 항상 얘기를 했냐면 제가 요즘 뜨는 선지야까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인물의 우선 제가 이 표현 많이 보여줬던 거 아시죠? 한 인물의 시선에 따라 혹은 한 인물 말고 다른 표현입니다. 특정한 한 인물의 시선에 따라 혹은 관점에 따라 이런 표현. 이 선지가 뭔지 내가 설명한 적 기억하십니까? 3인칭은 3인칭인데 3인칭 전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인칭 전지적은 모든 인물들의 심리를 알고 다 서술할 거야 인데 전지적 작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물이 아니고 그 인물들 중에 한 인물이요. 특정한 한 인물만 전지전능하게 내면이 나오고 심리가 나올 때 우리는 이 선지를 쓰는데 이거 뜨는 선지라서 잘 나와. 이거 유명해. 매번 나올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얘 선지가 나오면 얘가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이런 거 팁이잖아요. 팁. 원칙이 아니라 팁. 개념이 아니라 팁.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 선지 오라. 어라? 이 선지? 가능성 높은데? 하고 좀 초점 받을 수 있잖아. 자, 이 선지와 유사하게 쓴 게 5번 선지였죠. 서술에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 같은 말이죠. 서술에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이요. 초점이 되는 한 인물에 그러니까 그 인물만 초점 삼아서 보겠다는 거거든.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오로지 한 인물의 심리만 나오면 된다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 인물의 심리가 아니라 오로지 그 인물의 심리만 나오면 이 선지는 맞는 선지야.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1, 2, 3, 4, 5번 1번, 2번은 안 되고 3, 4, 5번 중에서 골라야지 라고 한다면 물론 읽겠죠. 읽어봤을 때 갈등 해소가 되는지 아니면 서술자가 달라지는지 이걸 보긴 보겠지만 어쨌든 읽어가는데 어라?
오로지 한 인물의 심리만 나오네? 그러면 한 인물의 초점으로가 맞다는 선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다른 인물의 어떤 언행의 의미를 살펴보는지까지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건 제가 이따 확인해 드릴 겁니다. 머릿속에 초점을 두라는 소리야. 안 되는 뻔한 선지들, 가능성 없는 선지들, 그리고 가장 가능성 높은 선지, 그리고 그거 몇 개 놓고 그거를 초점으로 문제를 푼다면 굉장히 빨리 정확하게 풀리는 게 서울성 특집 문제예요. 즉, 여러분은 3, 4, 5번은 머릿속에 두라는 소리죠. 3, 4, 5번은 머릿속에 놓지만 5번 선지가 뜨는 선지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높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자, 2번 봅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이 밑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밑줄인 기억만 놓고도 글이 읽혀지면 앞뒤만 보고도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어쨌든 줄거리 문제니까 이따 줄거리 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드디어 3번이죠. 3번에 드디어 뭐가 나왔어? 보기가 나왔는데 이 보기는 고맙게도 황홀한 실종은 이러면서 황홀한 실종에 대한 줄거리 그리고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고맙습니다. 이래야지. 아까 얘기했잖아. 고마운 마음으로 문제를 풀면 잘 풀린다. 고마운 거 아니야? 설명을 이렇게 황홀한 실종이 뭔지 몰랐어. 실종이 실종자가 생기나? 추리극인가? 했는데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기를 꼼꼼하게 읽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기를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보기에다가 밑줄을 긋거나 보기를 읽으시면서 쫓아오시면 돼요. 황홀한 실종에서 은행원인 윤일섭은요. 그러면 이 글에 윤일섭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얘는 은행원이야. 줄거리잖아 결국은. 도움 받았어요 우리는. 그리고 승진해서 여러 번 탈락한 후에 문 안쪽에 대한 집착을 보여요. 그러니 승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 안쪽이라고 하는 게 실제 문의 안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죠. 여기에다가 집착을 갖는다는 건 윤일섭의 입장에서는 문 안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원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동물원의 쇠 울타리 안쪽의 공간까지 넘봐요. 그러니까 안쪽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동물원에 가면 새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 안쪽까지도 넘본다는 건 이 안쪽까지도 원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유폐하고자 하는 이런 행동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 얘들아. 일반적인 틀이야. 우리가 현대산문을 공부할 때 자본주의 사회 얘기를 하고 알고 있지. 치열한 경쟁 얘기를 하고 물질 막는 주의를 얘기하면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세모야, 비판받아 마땅해, 이거 문제야. 뭐 사실 얘도 그런 유의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한테 줄거리이기 때문에 윤일섭이라는 사람이 이걸 비판해, 싫어해가 아니라 윤일섭은 어떻게 생각해가 중요한데 이런 자본주의적인 질서 속에 순조롭게 편입되지 못한 자아가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순조롭게 안쪽으로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편입돼야 되는데 편입되지 못했어. 그래서 체제의 보호 속에 더 깊이 안주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그와 관련된 불안감.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체제요. 그 사회 체제 속에 들어가서 안주하고 싶어해. 우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본주의에 안주한다 이런 표현은 안주하지만 그건 우리가 안주하는 거고 일반적인 소설들의 특징이고 이 소설에서는 어찌됐든 윤일섭이 이 소설에서 그래서 넓게 보면 결국은 이걸 또 비판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 세계를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뭐가 어찌됐든 윤일섭은 거기에 안주하는 걸 좋아한다. 긍정적으로 안주하지 못해서 편입되지 못해서 불안해한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뭔가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가고 싶어. 거기에 편안하게 있고 싶어. 근데 그러지 못해서. 왜? 그러지 못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승진해서 여러 번 떨어졌거든요.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돈을 많이 벌고 갑자기 왜 묘비명이 생각나냐? 높은 자리에 주위에 올라서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 편입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윤일섭은. 그거를 원하는 거고요. 근데 그러지 못해서 불안감을 느낀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것만 가지고도 보기를 보고 체크는 저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면 지문에서 아까 다시 얘기할게. 지문을 읽어가시면서 비좁고 예를 들어서 1번 선지 보세요. 비좁고 육중한 은행문을 용케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부분. 따옴표가 있는 그 부분을 가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 부분과 1번 선지가 맞는지 앞뒤를 보면서 체크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문제 그러니 봐봐. 내가 지금 문제 푸는 방법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지만 얼마나 쉽냐고요. 아니 그 부분 가서 읽으면 되네.
줄거리 파악하면 되는 거야. 이게 소설 학습법입니다. 제가 1번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한 특징 때문에 제가 조금만 읽고, 다 읽지 못해요. 조금만 읽고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스타트 들어갑니다. 그의 대학 재학 시기 역시 학생 시위가 빈발하던, 그러니까 빈번하게 발하던 한일회담 진행기를 전후하고 있었다. 그가 누군지 아직은 모르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로서는 그에다 박스를 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라는 인물이 나왔어. 그런데 그 시위 이야기에 관한 그의 회상 가운데는요, 분명히 어떤 심상치 않은 의식의 도착 증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식의 집착적인 잘못된 의식이 있어. 그게 뭐냐면 교문을 뛰쳐나고 싶어서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대부분 그랬죠. 이 당시에 얘들아, 이게 지금 1970년대인데 70년대 사회 속에서 대학생들이 자유, 민주, 항쟁을 외치며 시위를 하는 거, 이른바 데모라고 했던 그런 시위들은 자유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문 밖, 이렇게 얽매여진 체제가 싫다, 여기서 뛰쳐나가고 싶은 거였죠. 그런데 도리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뛰쳐나가고 싶어서 시위를 벌인 게 아니고 학교를 다시 들어가려고 시위를 벌여놓으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교문을 뛰쳐나가려던 쪽이 아니라 그 교문을 다시 들어나가려고 했던 쪽에 기억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죠. 교문을 나가려고 했던 쪽은 아예 기억조차 들추지 않거나 그 자신도 어쩌면 그걸 까맣게 망각해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고요. 아주 기이한 의식이 전도적 바뀌어 있는 거죠, 의식이. 하지만 윤일섭의 그런 도착은 됐어요? 아까 도착 증세가 있다라고 했고요. 윤일섭의 그러한 위의 지시어를 사용해서 그런 도착 증세는 이라고 했다면, 아까 기억나지? 그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이 박스를 쳤다면 그게 윤일섭인 거지. 윤일섭은 도착 증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의식의 전도가 있다는 거야. 뭐 어찌됐든 그런 도착은 그의 직장 생활에 대한 고충담과 불평 가운데서도 더욱 현저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뭔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뒤에 볼게요. 그로부터 한 4줄 내려옵니다. 자, 그의 대사 한번 들어볼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 참 재수가 좋은 편이었어요. 우리는 끝끝내 그 교문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얘는 들어가고 싶어 했잖아. 근데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전 그보다도 더 비좁고 육중한 은행문을 용케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자, 윤일섭이 생각하는 건 은행원이 됐을 때, 회사 생활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은행의 문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었다. 자, 은행의 문을 비집고 들어가는 이 위쪽 체제를, 이쪽 제가 그러면 이걸 이쪽에다 쓸게요. 자, 은행문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었다. 문이라고 칠게. 자, 이제 원칙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행문을 들어가서 생각하니 전 그때 교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토록 심한 소동을 벌인 것이 사실은 그 화성인들이 지키고 있는 학교 문이 아니라 은행문을 돌진해 들어가기 위한 사전 연습이 아니었던가 싶어지더군요. 그러니까 학교 문이 됐던 은행문이 됐던 그 문 안쪽으로, 이쪽을 제가 안쪽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 나오고 있네요. 자, 선생님 저 이쪽에다 쓸게요. 누군지 모르니까 저 그냥 선생님은 이 윤일섭이 지금 대사하고 무언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상대인 거죠. 선생님은 그 기분을 모르실 겁니다. 하하. 뭐랄까? 선생님은 은행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 줄 아십니까? 철장문을 가운데에다가 척 가로막아 놓고, 그리고 그 철장문 양쪽으로, 자, 은행문을 철창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철창문이든 아니면 은행문이든 중요하지 않아. 문을 해놓고 양쪽으로, 한쪽에서는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싶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그 철창문 안에다가 자리를 잡아놓고 바깥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쉴 새 없이 침입자들을 감시하고 그 자를 내쫓을 채비를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대치장 같은, 그러니까 이미 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이쪽 사람들과의 어떤 대치장 같은 그러한 곳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운 좋게도 들어갔고요. 들어오기를 원해요. 이 안쪽이 이 안쪽 아닐까요? 이거 아까 복이었잖아. 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게 요런 거. 아, 새울타리 안쪽.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 안쪽. 자본주의 체제에 진입하는 거. 거기에 안주해서 편안하게 사는 거. 됐어? 그걸 안쪽이라고 하는 거구나. 자, 우리는 복이 보고.
보기 보고 연결. 그래서 그 뒤에도 얘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안쪽에 들어가도 최전선을 지키는 사람들, 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직위가 높고 승진하고 잘 사는 사람들. 자기는 그래서 승진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승진 못해서 우울하다고 했잖아. 이해되시죠? 저 중략 중거리부터 잠깐 봅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중략으로부터 세 줄 올라갈게요. 저 읽을게요. 손 박사는 그래 어느 날 마침내 윤일섭의 첫 근무지 점포를 찾아가 본 일까지 있을 정도예요. 손 박사가 뜬금없이 나왔지만 저 선생님이겠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니까. 은행 점포의 좌석 배치에 관한 이야기가 의외로 잦았던 데다가 윤일섭의 그런 점포 얘기 가운데서도 그에게는 뭔가 짚히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 이 선생님이 손 박사구나. 그래서 뭔가 짚히는 게 있어서 은행까지 찾아가 보고, 그래서 은행 문에 대한 이 위치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윤일섭의 사고를 생각한 결과, 자 중략 줄거리 들어갑니다. 윤일섭의 증세가 쇠창살과 관련이 있다고 본 손 박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철창문과 같은 얘들아, 쇠창살이요. 이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자꾸만 가고 싶어하는 이것이 쇠창살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생긴다고 본 거야. 그래서 뭔가 병증이 조금 호전된 윤일섭이 퇴원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윤일섭이 쇠 울타리에 갇힌, 쇠창살과 같은 이미지겠죠? 쇠 울타리는요. 쇠 울타리에 갇힌 짐승들을 봤어.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 울타리에 갇혀 있는 걸 자유를 상실했다. 그리고 갇혀 있는 걸 뭔가 너무 현실에 안주하는, 그래서 무언가 떨치고 나가야 하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자유를 찾아야 하는, 그러니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들은 자유를 잃을 불쌍한, 우리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 그런데 윤일섭은, 이건 윤일섭의 사고예요. 윤일섭은 그 갇혀있는 동물들을 보다가 손 박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어떻게 의심을 품냐면 그 동물들이 부러운 거야. 오라? 쟤들 저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네. 내가 원했던 게 그거잖아. 나 편하게 있고 싶었던 거잖아. 근데 왜 자꾸 이런 의식을 버려라 어째라 해서 내가 자꾸만 그러고 자꾸 의식을 떨치게 만들어. 나 저기 쟤네 동물처럼 나 들어가 있고 싶은데 실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고 싶은 건데 뭐 이런 얘기. 결국 손 박사는요. 자 라지 A 때문에 제가 조금만 읽을 거예요.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게 분명해. 이 윤일섭의 생각이죠. 마음속에 쇠창살을 부숴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척병이라던 손 박사의 첩격은 지름길.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 이거를 쇠창살, 이거의 개념을 없애야 뭐 안쪽으로 들어가네 마네 하는 얘가 정신착란 지세가 안 일어날 것 같다고 손 박사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처방은 전혀 엉터리 없는 거짓이었던 거야. 이건 윤일섭의 생각. 손 박사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든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곳곳에 새 울타리들이 있고요.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체제가 있죠. 그리고 마련돼 있고, 그리고 그것은 물론 그 울타리, 새 울타리 안에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즐기는 자들의 영리한 고안이지요. 즉, 새 울타리를 놓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안에를 쾌적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공간을 독차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사고로 이거는 만들어진 거야. 윤일섭은 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즉 이쪽을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윤일섭은. 얼마나 쾌적해? 독차지하고 자기네만 누리고 있어 라고 윤일섭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 체계, 이런 체제 속에 안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새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선택받은 자들, 긍정적인 윤일섭이 보기에 받은 자들은요, 여기에서 바깥 세계를 구경하는 거야. 쟤네들 저러고 있다. 아이고 얘네들 힘들게 살아가네 라고 바라본답니다. 바깥 세상을 구경이나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이쪽 사람들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겠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바깥으로 쫓겨난 채, 이쪽 바깥으로 쫓겨난 채 그냥 세상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인 눈길 속에서 우왕좌왕 방황을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그러니 이쪽이 안쪽 세상이라면 이쪽이 바깥 세상이고요. 이 바깥 세상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건 윤일섭의 생각. 윤일섭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손 박사도 실상은 그 선택받은 자들 무리 중에 하나일 거야. 그래서 날 몰아내려고 나한테 그런 걸 거야 라고 쭉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자기 생각이 나왔다는 것은 관찰자 입장일 수 없고요.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지문, 라지의 어디를 봐도 손 박사의 사고는 없어요.
내가 뭐 얘기하고 싶은지 알지? 오로지 윤일섭의 사고란 말이야. 윤일섭이 손 박사가 내린 처방은 손 박사의 게임을 내가 넘어간 거야. 손 박사가 날 그렇게 한 것일 것이다. 라고 윤일섭의 사고만 나온다는 건 아까 했잖아. 한 인물의 시선에서,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다. 인 5번 선지가 맞고요. 저 뒤에 다른 인물의 언행에 담긴 의미, 즉 손 박사의 의미, 손 박사가 나한테 그런 처방을 내린 건 이런 의미야. 일부러 날 내쫓으려고 한 걸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거 맞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손 박사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 4번처럼 갈등 해소는 말이 안 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3번처럼 서술자를 달리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윤일섭 입장에서만 보고 있으니까 3번, 4번은 당연히 안 돼. 우리가 3번, 4번, 5번 중에서 고르려고 했잖아. 1번 문제를. 그러니까 답은 5번입니다. 라고 하셨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5번 들어갈게요. 기억은 쇠울타리가 쾌적한 공간을 독차지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영리한 고안이다. 칠판 보실래요? 자, 안쪽은 쾌적한 공간을 독차지하려고 선택받은 자들이 만든 영리한 고안이야, 영리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건 윤일섭이었죠. 이거 윤일섭 생각이었잖아. 아까 윤일섭이 그랬잖아. 그래서 손 박사도 이 사람이어서 날 내쫓으려고 그랬나? 아까 읽었잖아요. 고안이었다. 이거 윤일섭 생각? 그런데 5번 이게 손 박사의 생각에 상응하는 것이다. 아니요. 윤 박사의 생각에 윤일섭의 생각에 상응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현대시 표현상 특징할 때 배웠어. 상응이라든가 대응이라든가 호응이라든가 아니면 조응한다. 이거 다 같은 이미지, 비슷한 같은 뜻이다 라고 보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아니요. 손 박사의 생각에 상응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전 윤일섭 거였고, 자,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답만 보여드려요. 4번 문제를 봐주시면 바깥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 이 부분 있었죠. 기억해? 바깥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얘네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순조롭게 편입되지 못했다 했죠. 본인은. 그래서 4번 선지를 보시면 그렇게 살고 있는 현재 자신을 과거 자신에 되돌려 놓는, 그러면 지금 윤일섭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과거 원래로 일로 가고 싶어 한다고 윤일섭이? 어휴, 아니잖아요. 윤일섭은 여기. 그러니 여기서 살고 있는 현재 자신을 과거로 어이구 줄거리하고 너무 안 맞네요. 그렇죠?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답은 4번인 겁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사실 아까도 처음 스타트 때도 얘기했지만 황홀한 이청준 소설은 다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그냥 읽고 있잖아. 아니,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순수하게 소설을 읽고 이게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나한테 설명해봐. 이러면 쉽지 않아. 쉽지 않은 소설이지만 우리는 보기 조건에 따라서 혹은 줄거리에 어긋나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뭐 사실 그리고 내용이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어떤 내용인지 알잖아. 자본주의 체제의 그 체제의 모습을 비판하고 보여주고 싶은 건데 어쨌든 이런 현실을 사는 이런 사람들의 그 이 시대 이 시대 인간상을 보여주는 거죠. 왜 말을 버벅거리지? 어쨌든 자, 문제 푸는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거 배우려고 제가 좀 꼼꼼히 두 작품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문제 푸는 연습하면서 조금 낯선 작품으로 세 작품씩 들어가고 중요한 작품 설명 들어가고 이렇게 문제풀이 방법론 여전히 들어갑니다. 수업 방식 알지 얘들아? 그냥 이 작품 문제 풀자. 자, 이 작품 우리 공부하자. 이게 전부인 방식 아니야. 그런 수업 아니야. 그런 특강일 거면 저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을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열심히 수업 듣자.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